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회색빛으로 펼쳐져 있었다. 지독한 미세먼지 때문인지 아니면 제 마음속 풍경이 투영된 탓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한서연은 마른 입술을 짓씹으며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맞은편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값비싼 시가 향과 가죽 소파 냄새가 숨통을 조여왔다. 이곳은 모든 것이 돈의 무게로 사람을 짓누르는 공간이었다. 책상 뒤에 앉은 박성진 회장은 뱀처럼 교활한 눈으로 서연을 훑었다. 국내 굴지의 사채업계의 거물이자 지금은 합법적인 투자회사의 탈을 쓴 악마. 서연의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이 그의 손에 넘어간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이 남자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답은 정했나. 박 회장의 목소리는 기름을 먹인 듯 번들거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마치 체스판 위에 마지막 남은 말을 움직이는 승자처럼 여유롭게 시가를 한 모금 빨아들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서 단단히 쥐었다. 한때 그녀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가장 촉망받는 펀드 매니저였다. 날카로운 분석력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그가 남긴 천문학적인 빚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명예, 경력, 그리고 미래까지도.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 능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자존심을 구겨넣고 내뱉은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능력 한서연 자네의 그 잘난 능력은 이미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았나. 내부자 거래 혐의로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주제에. 물론 자네 짓이 아니란 건 나도 알지. 억울하겠지. 하지만 세상은 결과만 기억하는 법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밝혔다. 그랬다. 그녀는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다가 교묘하게 설계된 함정에 빠졌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채 업계에서 매장당했다. 자네 아버지는 평생 사람 좋은 얼굴로 남에게 퍼주기만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됐지. 그리고 그 착한 딸은 아비의 빚을 갚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이 모양이 됐고. 참으로 감동적인 부녀야. 박 회장은 서류 한 장을 서연의 앞으로 툭 던졌다. 자네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어. 병든 어머니의 약값, 동생의 학비. 내가 이 집안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야. 지금 당장이라도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 있어. 서연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미래를 저당 잡힌 동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가 무너질 수는 없었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결국 항복의 언어가 터져나왔다.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시가제를 털었다. 역시 말이 통하는군. 내가 자네에게 아주 좋은 제안을 하나 하지. 그는 또 다른 서류철을 꺼내 서연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한 남자의 이력서와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깊은 주름이 패인 적어도 이르는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권오성 회장, 유성 자산 운용에 숨겨진 대주주지. 괴팍한 성격에 사람 만나는 걸 극도로 꺼리는 늙은이야. 평생 혼자 살았지. 내가 그 양반의 유일한 말상대이자 대리인 노릇을 하고 있어. 서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회장을 쳐다보았다. 이분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결혼에 네 글자가
서연의 뇌리를 망치처럼 때렸다. 순간 숨쉬는 법을 잊어버렸다. 네, 그 늙은이와 결혼하란 말이야. 권 회장은 요즘 건강이 아주 좋지 않아. 의사 말로는 1년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하더군. 자식도 없으니 그 막대한 재산은 고스란히 부인에게 상속되겠지. 박 회장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물론 그 재산은 내가 관리하게 될 거야. 자네는 그냥 얌전히 늙은이의 마지막을 지켜주기만 하면 돼. 그렇게만 해주면 자네 가족의 빚은 모두 청산해주지. 아니,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도 쥐어줄 수 있어. 어때? 믿지는 장사는 아니지 않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 서연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교묘하게 포장된 협박이자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다. 사진 속 노인의 무감정한 눈동자를 보자 위액이 역류하는 듯한 구역질이 치밀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자네는 똑똑하고 아직 젊고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벼랑 끝에 몰려 있으니 내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지. 늙은이도 마지막 가는 길에 젊고 예쁜 아내가 돌봐주면 좋아하지 않겠어. 그의 말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다.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절망감에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권이 있었던가. 어머니의 수술비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이자,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녀가 지켜야 할 가족들의 얼굴이 눈앞을 가렸다. 결국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저 기계처럼 고개를 주워거릴 뿐이었다. 그녀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겠습니다. 박 회장은 흡족한 웃음을 터뜨리며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손짓했다. 서연은 펜을 쥔 손이 수천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의 이름 석자를 적어내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끝장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썼다. 가족을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넘겼다. 사무실을 나온 서연은 텅 빈 눈으로 도시의 거리를 걸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그녀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오직 그녀만이 이 거대한 도시의 외딴 섬처럼 표류하고 있었다. 찬 바람이 뺨을 스치자 문득 1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날은 그녀가 업계의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희망을 품고 참석했던 해외 투자 설명회가 있던 날이었다. 낯선 도시, 낯선 호텔, 그리고 계속되는 실패의 압박감에 그녀는 거의 질식할 지경이었다. 설명회가 끝난 뒤 그녀는 혼자 호텔 바로 도망쳤다. 독한 위스키를 연거푸 들이켜던 그녀의 옆자리에 한 남자가 앉았다.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고개를 돌려 바라본 그는 숨막히게 잘생긴 남자였다. 깊고 총명해 보이는 눈, 오뚝한 콧날, 다부진 턱선, 값비싼 맞춤 정장은 그의 완벽한 몸의 윤곽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자신을 그저 같은 호텔의 투숙객이라고만 소개했다. 그날 밤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상하게도 처음 본 그 남자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꺼져가는 꿈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는 비난하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들어주며 그녀의 빛나는 재능을 의심하지 말라고, 지금의 시련은 더 크게 날아오르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라고 말해주었다. 그의 따뜻한 위로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속절없이 녹아내렸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지독한 외로움 때문이었을까? 그들은 함께 그의 방으로 향했다. 도시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보석처럼 쏟아지는 방에서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했다. 그의 손길은 거칠면서도 다정했고 그의 입맞춤은 절망에 빠진 그녀의 영혼을 구원하는 듯했다. 그 순간만큼은 빛도 배신도 암담한 미래도 없었다. 오직 서로의 체온과 격렬한 숨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하룻밤의 일탈이었지만 그것은 서연의 메마른 인생의 유일한 단비와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먼저 잠에서 깨어났다. 그 여자는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잠든 모습은 더욱 조각 같았다. 그녀는 차마 그가 깨어나는 것을 볼 용기가 없었다. 동이 트기 전 그녀는 도망치듯 그의 방을 빠져나왔다. 이름도 직업도 묻지 않았다. 다시는 볼 수 없을 사람이라고, 그저 하룻밤의 꿈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그 후 1년 그녀의 삶은 예상대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얼굴도 모르는 늙은이에게 팔려가게 되었다. 차가운 현실이 다시금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날 밤의 남자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신처럼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멋진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어차피 닿을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기억일 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다시 회색빛 하늘을 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흐르지는 않았다. 이제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집으로 향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에게 오늘 그녀가 어떤 계약을 하고 왔는지 차마 말할 수 없을 터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처럼 무겁고 또 무거웠다. 그날 밤에 짧았던 꿈은 이제 그녀가 감당해야 할 끔찍한 현실의 무게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결혼식은 장례식처럼 치러졌다. 하객도 축가도 요란한 축하도 없었다.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권호성 회장의 것이라는 한적한 별장에서 모든 것이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아름다웠지만 서연에게는 수의처럼 느껴졌다. 온몸을 옥죄는 답답한 코르셋과 바닥에 끌리는 무거운 드레스, 자락이 그녀를 현실의 무덤으로 끌어당기는 듯했다. 그녀는 내내 신랑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식장에 먼저 입장한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등을 보이고 있었고 주례사 앞에서 나란히 섰을 때조차 그는 미동도 없이 앞만 보고 있었다. 창백한 손등에 드러난 검버섯과 듬성듬성한 흰 머리카락만이 그가 사진 속 노인과 동일 인물임을 짐작게 할 뿐이었다. 박성진 회장이 그의 휠체어 뒤에 서서 마치 상주처럼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역겨웠다.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연극의 여주인공이자 가장 비참한 희생자였다. 신부 한서연은 신랑 권호성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아 주례사의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공허하게 울렸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대본을 읊는 인형처럼 기계적으로 내라고 대답했다. 차가운 반지가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지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쇠사슬이 채워지는 소리, 그것은 그녀의 자유에 대한 사망 선고였다. 식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건강상의 이유로 수행원들에 의해 먼저 침실로 옮겨졌다. 서연은 박성진 회장의 감시 아래 몇 장의 서류에 추가로 서명을 해야 했다. 혼인신고서와 함께 재산 상속에 관련된 몇 가지 동의서였다. 그녀의 영혼을 파는
마지막 절차였다. 이제부터 자네는 이 집의 안주인이야. 권 회장님을 잘 보살펴드리는 일에만 집중하게. 딴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자네 가족들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잊지 말고. 박성진의 협박을 마지막으로 듣고 나서야 서연은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광활한 저택의 2층 침실로 안내되었다. 방은 불필요할 정도로 넓고 화려했다. 최고급 가구와 장식품들이 즐비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온기를 품고 있지 않았다. 마치 잘 꾸며진 감옥 같았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해가 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상처에서 피가 번지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 밤 그녀는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늙은 남자와 부부로서의 첫날 밤을 보내야 했다.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살같이 벗겨지는 듯한 혐오감이 밀려왔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병든 어머니와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그럴 수도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고 방 안에는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웨딩드레스를 벗고 하녀가 준비해둔 부드러운 실크 가운으로 갈아입었다. 마지막 단념이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다가올 운명을 기다렸다.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끼익, 마침내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휠체어 바퀴가 굴러오는 소리 혹은 지팡이를 짚는 소리를 예상하며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소리였다. 뚜벅뚜벅 늙고 병든 사람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단단하고 규칙적인 구둣발 소리였다. 소리는 망설임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그녀가 앉아있는 침대 앞에서 멈췄다. 서연은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 짙은 남성용 향수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위압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제발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고개 들어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나직한 목소리. 그것은 결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너무나도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믿을 수 없는 음성이었다. 서연의 온몸이 경직되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속눈썹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얗게 센 머리의 노인이 아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채 깊고 서늘한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남자. 흐트러짐 없는 검은 머리카락 조각처럼 날렵한 콧날과 턱선.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도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숨길 수 없었다. 1년 전 낯선 도시의 호텔바에서 만났던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하룻밤을 함께 보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서연의 뇌가 정지했다. 눈앞의 광경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환각인가 아니면 박성진이 꾸민 또 다른 잔인한 장난인가? 당신이 왜 여기에?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남자는 대답 대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한쪽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기억 속 모습보다 더 현실감 없이 완벽했다. 오랜만이군. 한서연 씨. 그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 서연은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환각이 아니었다. 말도 안 돼. 당신은 누구야? 아니, 권 회장은 어디에?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마구 뒤엉켜 터져 나왔다. 남자는 얇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내가 당신 남편이야. 법적으로 그리고 서류상으로도. 거짓말. 내 남편은 70대 노인이야.
나는 분명히 권호성 회장 남자는 피식 웃으며 방 안쪽의 서랍으로 걸어가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권호성의 이름이 적힌 신분증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 인물은 낮에 본 노인이 아니라 바로 눈앞의 남자였다. 젊은 시절에 찍은 듯 앳된 모습이었지만 틀림없는 그였다. 모든 서류는 합법적으로 처리됐어. 당신은 오늘 유성 자산운용의 대주주이자 내 법적 대리인 신분인 권호성과 결혼한 게 맞아. 물론 오늘 식장에 앉아있던 건 내 대역이었지만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제멋대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남자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말인가? 1년 전의 만남부터 오늘의 결혼식까지 전부 내 진짜 이름은 강지훈이야. 아마 이름은 들어봤을 텐데 SY그룹의 대표지. 강지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연은 다시 한번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SY그룹.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M&A와 혁신적인 경영으로 세계의 신데렐라처럼 떠오른 거대 기업.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젊은 총수 강지훈. 언론의 얼굴을 거의 비추지 않아 그림자 황태자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녀가 한때 몸담았던 여의도에서 그의 이름은 전설과도 같았다. 그런 남자가 왜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1년 전 그 밤 자신을 위로해 주던 그의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는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이 모든 상황을 만들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을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강지훈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너무 깊어서 그 속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진정해.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니까. 진정하라고. 당신은 내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렸어. 나를 속이고 기만하고 이런 끔찍한 결혼을 하게 만들었잖아. 이게 다 당신이 꾸민 짓이야.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지난 몇 달간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러나 강지훈은 그녀의 분노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이 결혼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이건 덫이야. 덫. 그래. 아주 거대하고 오래된 덫. 당신과 나는 그 덫의 미끼 역할을 맡은 거고.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날카로웠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단 한 사람, 바로 박성진 회장이야. 박성진을 노린 덫이라고요. 한서연은 강지훈의 말을 즉시 믿을 수 없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겪은 충격과 혼란이 채 가시지 않은 머릿속은 온통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눈앞의 남자는 자신을 기만한 사기꾼이자 1년 전에 하룻밤을 이용해 자신을 농락한 파렴치한일지도 몰랐다. 내가 왜 당신 말을 믿어야 하죠? 당신은 처음부터 날 속였어요. 이름도 신분도 이 결혼의 목적까지도 전부. 어쩌면 당신이 박 회장과 한패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생존 본능이 날카롭게 곤두서서 상대를 향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당신에게 믿음을 강요할 순 없지. 그러니 그냥 들어. 그리고 나서
판단은 당신이 직접 해. 그는 방 안의 작은 혼바로 걸어가 와인 2잔을 따랐다. 그리고 한 잔을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은 잔을 받지 않고 그를 쏘아보기만 했다. 강지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녀의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자신의 잔을 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권호성 회장님은 실존 인물이었어. 10년 전 부모님을 모두 잃고 아무것도 없던 나를 걷어주시고 경영을 가르쳐 주신 분이지. 나에겐 아버지이자 스승 같은 분이셨다. 그의 눈빛이 순간 깊은 슬픔에 잠기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회장님은 평생을 시장의 더러운 암투에서 벗어나 조용히 투자자로만 살아오셨어. 하지만 그의 오랜 경쟁자였던 박성진은 늘 회장님의 자산을 호시탐탐 노렸지.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악연으로 얽혀 있었으니까. 강지훈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반년 전 회장님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조용히 장례를 치렀고 세상에는 알리지 않았지. 유언에 따라 회장님의 모든 자산과 법적 권리는 비밀리에 나에게 상속되었어. 내가 바로 권호성이라는 이름으로 된 모든 자산의 실소유주야. 서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박성진은 회장님의 죽음을 눈치채지 못했어. 그저 건강이 위독하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지. 그는 이게 자신의 오랜 숙권을 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회장님이 위독하다는 소문을 흘리고 마치 자신이 유일한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지. 거기에 내 아버지의 빚이 이용당한 거고요.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박성진은 당신 아버지의 회사를 일부러 부도냈고 그 빚을 헐값에 사들였어. 그리고 그걸 빌미로 당신에게 접근한 거지. 그의 계획은 간단해. 당신을 꼭두각시 아내로 앉혀놓고 회장님이 죽으면 법적 상속인인 당신을 조종해서 모든 재산을 가로챌 생각이었던 거야. 모든 조각이 들어맞았다. 박성진의 탐욕스러운 눈빛, 그가 그토록 쉽게 자신의 가족을 담보로 협박했던 이유, 그리고 이 수상쩍을 정도로 비밀스러운 결혼식까지. 나는 박성진의 움직임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어. 그가 당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지. 그가 파놓은 함정에 그 스스로 빠지도록 말이야. 그래서 돌아가신 회장님이 아직 살아계신 것처럼, 그리고 당신과의 결혼을 승낙한 것처럼 모든 서류를 꾸몄다. 그럼 오늘 식장에 있던 대역은 내가 고용한 배우야. 박성진은 단 한 번도 진짜 권 회장님을 직접 본 적이 없거든. 항상 나를 통해서만 연락을 했으니까. 그는 의심조차 하지 못했을 거야.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이었다. 서연은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왜 하필 저였죠? 박성진의 계획을 알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저를 이 결혼에 끌어들인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그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며 마른 입술을 축였다. 강지우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1년 전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당신에 대해 알고 있었어. 여의도의 미다스 손한서연. 시장을 읽는 천재적인 감각을 가졌지만 너무 올곧아서 적이 많았던 사람. 그리고 당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날 때 그 배후에 박성진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지. 서연의 눈이 커졌다. 자신의 불행 뒤에 박성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어렴풋이 짐작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박성진은 당신의 능력을 두려워했어.
그래서 당신을 싹부터 잘라버린 거야. 그리고 당신이 아버지의 빚 때문에 절박해지자 이번에는 자신의 계획에 이용하려 들었고 당신은 박성진에게 2번이나 인생을 유린당한 셈이야. 그의 말에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잊고 있던 분노가 다시금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내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는 3가지야. 첫째, 당신은 박성진의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물이었어. 당신이 없으면 이 판은 시작조차 할 수 없었지. 둘째, 당신은 누구보다 박성진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어. 당신만큼 그를 무너뜨리고 싶어 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당신은 이 모든 일을 해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에겐 박성진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그의 약점을 찾아낼 당신의 두뇌가 필요해.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선언이었다. 추락한 이후 그 누구도 그녀의 능력을 믿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그녀가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1년 전 그 밤은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밤 역시 계획의 일부였는지 그것만큼은 확인해야 했다. 그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 강지훈은 시선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다. 그날 당신을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 하지만 당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확신했지. 당신은 절대 이대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고. 오히려 당신을 박성진의 소나기에서 구해내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어. 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이 또한 고도의 심리전인지 서연은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가 내미는 제안은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기회였다. 복수, 명예회복, 그리고 가족의 해방. 서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충돌했다. 이 남자를 믿고 위험한 도박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박성진의 노예로 살다가 버려질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증거를 보여줘요.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이 진짜 강지훈이고 권오성 회장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았다는 증거. 그리고 박성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자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면 당신과 손을 잡겠어요. 그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냉철한 분석가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강지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가 기다렸던 반응이었다. 좋아. 그는 서재로 통하는 비밀문을 열고 서연을 안으로 이끌었다. 서재의 벽면 한쪽은 거대한 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가 노트북을 몇 번 조작하자 스크린에는 수많은 데이터와 문서들이 나타났다. 권오성 회장의 유언장 공증, 서류자산 상속 관련 법정 문서, 강지훈의 개인 신상 정보,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그가 비밀리에 수집해온 박성진의 차명 계좌 내역과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방대한 자료들이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스크린을 훑어보았다. 자료는 방대하고 치밀했다. 그녀의 전문가적인 눈으로 보아도 조작의 흔적은 없었다. 강지훈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다. 어때 이제 믿음이 좀 가나? 서연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고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과 의심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 대신 차가운 결의와 뜨거운 투지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계약 조건을 정하죠. 그녀는 홈바 테이블에 놓여있던 와인을 집어 단숨에 들이켰다. 첫째, 이 일이 끝나면 박성진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완벽하게 재기 불능 상태로. 둘째, 내 가족은 완벽하게 해방되어야 해요. 빚은 물론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셋째, 나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내가 썼던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 조건을 내걸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관계는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예요. 이 계약 결혼은 박성진을 속이기 위한 연극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서로의 사적인 영역은 절대 침범하지 않아요. 동의하나요? 강지우는 잠시 그녀를 응시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하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약속하겠다. 대신 당신도 당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 날 도와야 해. 물론이죠. 서연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강지우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차갑지만 단단한 악수.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기묘한 동맹이 체결되는 순간이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속인 남자와 속은 여자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향해 칼을 겨눈 동지이자 서로의 등을 맡겨야 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의 기나긴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들의 위험한 동거는 완벽한 이중 생활의 연속이었다. 낮 동안 한서연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늙은 부호의 젊은 아내를 연기했다. 값비싸지만 수수한 옷을 입고 저택의 정원을 소일거리 삼아 가꾸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강지우는 철저히 모습을 감췄다. 권오성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외부인의 방문을 일절 받지 않는다는 설정이었다. 저택의 고용인들조차 강지훈이 고용한 입이 무거운 이들로 모두 교체되었다. 이 모든 연극의 유일한 관객은 박성진 회장이었다. 그는 문병이라는 핑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택을 찾아왔다. 그때마다 서연은 완벽한 연기로 그를 맞았다. 회장님께서는 오늘 아침에도 기침을 심하게 하셔서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죄송해요, 회장님. 서연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연약한 표정으로 뜨거운 차를 내왔다. 박성진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는 이 결혼이 성사된 이후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상황이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세댁은 이 생활이 답답하지 않나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쇼핑도 하고 싶을 텐데 그가 던지는 모든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녀를 떠보고 시험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아니에요. 남편을 돌보는 게 제 몫인걸요. 회장님 건강이 좋아지시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어요. 서연은 조신하게 대답하며 박성진의 찻잔에 차를 채웠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박성진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딱히 꼬투리를 잡을 수는 없었다. 그는 서연이 생각보다 더 멍청하거나 혹은 생각보다 더 영리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그에게는 불쾌한 일이었다. 박성진이 돌아가고 나면 저택의 모든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서연은 연약한 아내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날카로운 분석가로 돌아왔다. 그녀와 강지훈의 진짜 전쟁은 해가 진 뒤 서재의 비밀 공간에서 시작되었다. 여기 좀 봐요. 박성진이 세운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인 블루 파이낸스의 자금 흐름이에요. 지난 3년간의 기록을 전부 분석해 봤는데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분식 회계를 하고 있어요. 서연은 여러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띄워놓고 복잡한 데이터를 설명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현란하게 오갔고 눈은 숫자로 가득 찬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처럼 열정적이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강지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낮에 보았던 순종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녀 본연의 모습이었다. 자금을 여러 개의 해외 계좌로 분산시킨 뒤 시차를 두고 다시 합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어. 문제는 이 자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완벽한 자금 세탁 기술이야. 찾아낼 수 있겠어? 강지훈의 질문에 서연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시간 문제일 뿐이죠.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으니까.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은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박성진의 제국을 무너뜨릴 증거를 찾아 나섰다. 어색했던 동맹은 어느새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는 파트너십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연은 강지훈이 제공하는 방대한 정보력과 자금력에 놀랐고, 강지훈은 서연의 천재적인 분석력과 끈기에 감탄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적 또한 만만치 않았다. 박성진은 의심이 많은 뱀 같은 남자였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하자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리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그녀의 가족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에게 동생 서준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누나 큰일 났어. 엄마가 병원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서준아, 진정하고 똑바로 말해봐. 병원에서 갑자기 엄마의 입원 보증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당장 병실을 비우라고 독촉하고 있어. 우리가 그동안 병원비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아침부터 험상궂은 남자들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도 그렇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불안한 목소리에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박성진의 짓이었다. 그가 경고를 보낸 것이다. 내 목줄은 여전히 내 손에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서연은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제 자유의 몸이 아니었다. 이 저택은 그녀의 안전한 요새인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기도 했다. 분노와 무력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곧장 강지훈의 서재로 달려갔다. 그는 마침 외부 임원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다. 잠깐 얘기 좀 해요. 당장 서연은 회의 중인 그를 거칠게 가로막았다. 그의 비서였다면 당장 해고당했을 무례한 행동이었다. 강지훈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화면 속 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의를 중단했다. 무슨 일이지? 박성진이 우리 가족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내 가족은 안전할 거라고. 그런데 이게 뭐죠? 서연은 원망과 불안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쏘아붙였다. 그녀의 평정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박성진이 예상보다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미안하다. 내가 한 발 늦었군. 그는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다. 지금 당장 한서연 씨 가족에게 우리 쪽 보안팀을 보내 24시간 밀착 경호하도록. 그리고 서울대병원 원장 연결해 SY그룹 강지훈 대표 이름으로 5분 안에. 그의 지시는 짧고 명료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절대적이었다. 전화를 끄는 그는 불안에 떠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10분 안에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병원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고 가족들 신변은 내 사람들이 완벽하게 보호할 거다. 박성진의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못하게 만들지.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서연의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다. 그는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가진 힘과 영향력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실제로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동생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병원 측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정중하게 사과했고 집 주변을 맴돌던 험상궂은 남자들은 모두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자 서연은 허탈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문제를 너무나도 쉽게 해결해버리는 그의 능력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그런 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괴감이 뒤섞였다. 고마워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훈은 대답 대신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그녀에게 건넸다. 박성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우리가 그의 목을 제대로 조여가고 있다는 증거야. 이제 더는 시간이 없어. 그가 또 다른 수를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끝내야 해. 서류에는 블루 파이낸스의 미공개 내부 자료가 들어있었다. 강지훈의 정보팀이 해킹을 통해 빼낸 것이었다. 이걸 분석해 박성진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최종 목적지를 찾아내야 해. 그곳에 그의 모든 약점이 모여 있을 거야. 박성진의 비열한 공격은 오히려 두 사람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서연은 더 이상 이 싸움을 단순한 계약 관계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전쟁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다.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은 다시 그들의 전쟁에 몰두했다. 보이지 않는 적의 반격은 그들을 위협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심장에 꺼지지 않을 불을 지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박성진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그들 각자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목표가 되었다. 그들 사이를 감돌던 어색한 긴장감은 어느새 뜨거운 전우회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서연은 마침내 찾아냈다.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와 수만 개의 데이터 조각들 사이에서 박성진의 검은 돈이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가는 종착지를. 그곳은 강남의 한 허름한 빌딩에 위치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회계법인이었다. 이름은 청명회계 컨설팅. 서류상으로는 지극히 평범한 중소기업이었지만 그곳은 박성진 제국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모든 비자금 세탁의 마무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류상의 증거는 대부분 소각하거나 파기했지만 단 하나 디지털화할 수 없는 원본 장부가 존재할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이 담긴 아날로그 기록. 박성진 같은 부류의 인간들은 결정적인 증거는 컴퓨터가 아닌 자신의 손에 직접 쥐고 있어야 안심하거든. 서연의 눈이 확신에 차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가 가리키는 모니터 위의 빌딩 사진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곧바로 움직일 거야. 우리가 자신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는 걸 박성진도 눈치챘을 테니까. 아마 며칠 내로 이 장부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영원히 파기해버릴 가능성이 높아. 그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어요. 서연의 말에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 장부는 박성진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비수였다.
오늘 밤 직접까지. 강지훈의 결정에 서연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우리 둘이서요. 너무 위험해요. 당신의 정보팀을 보내면 안 돼. 이 일은 절대적으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해. 사람이 많이 얽힐수록 정보가 셀 가능성도 높아져. 그리고 그 사무실의 보안 시스템과 내부 구조를 가장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 바로 지금 이 자료를 분석한 당신과 나뿐이야.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서연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안전한 저택의 서재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과 적의 심장부로 직접 뛰어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하지만 그녀는 강지훈의 흔들림 없는 눈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자신들이었고 끝내는 것 또한 자신들의 몫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청명회계 컨설팅이 위치한 빌딩 앞에 섰다. 강지훈은 능숙하게 건물의 보안 시스템을 해제했다. 그는 단순히 머리 좋은 경영자만이 아니었다.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그의 몸놀림은 잘 훈련된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내가 1층 경비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당신은 비상계단을 통해 5층 사무실로 가. 내가 해제해뒀으니 문은 열릴 거야. 시간은 10분. 그 안에 장부를 찾아야 해. 알았어요. 짧은 대화를 끝으로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어두운 비상계단을 올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정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5층 사무실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문은 부드럽게 열렸다. 사무실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서연은 작은 펜라이트를 켜고 내부를 살폈다. 수많은 서류 캐비닛과 책장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10분 안에 그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핵심 장부를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성진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 하지만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그녀는 대표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책상 밑 교묘하게 위장된 비밀 금고를 발견했다. 강지훈이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자 묵직한 금고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 표지로 된 두꺼운 장부 한 권이 들어있었다. 찾았다. 서연이 장부를 품에 안는 순간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발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느껴졌다. 야간 순찰을 도는 경비원이거나 혹은 박성진이 심어놓은 감시자일 수도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때 그녀의 귀에 꽂힌 인이어에서 강지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황이 틀어졌어. 박성진의 부하들이 빌딩으로 오고 있다. 지금 당장 빠져나와 젠장. 그들의 움직임이 발각된 것이다. 서연은 장부를 단단히 쥔 채 사무실을 빠져나와 다시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아래층에서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고함을 치며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퇴로가 막혔다. 옥상으로. 강지훈의 외침에 서연은 망설임 없이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몰아치는 옥상에 도착하자 강지훈이 먼저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쪽이야. 그는 옆 건물로 연결된 낡은 철제 사다리를 가리켰다. 그때 옥상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거기서 강지훈은 서연의 등을 떠밀며 소리쳤다. 먼저 건너가 빨리. 서연은 이를 악물고 사다리에 매달렸다. 아찔한 높이에 현기증이 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사다리 중간쯤 건너갔을 때였다. 뒤따라오던 남자 중 하나가 그녀를 향해 쇠 파이프를 휘둘렀다. 피할 수 없는 공격이었다. 안 돼.
그 순간 뒤따라오던 강지훈이 몸을 날려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가 그의 등을 강타했다. 강지훈은 짧은 신음을 흘리며 휘청였지만 쓰러지지 않고 버텨냈다. 그리고는 오히려 상대를 향해 몸을 날려 그를 제압했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대신 맞았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해 계속 가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고통 섞인 외침에 서연은 정신을 차렸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무사히 옆 건물 옥상으로 건너갔다. 강지훈 역시 몇 명의 남자들을 더 상대하고 나서야 겨우 사다리를 건너올 수 있었다. 그의 한쪽 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려 추격을 따돌리고 미리 준비해둔 차에 올라탔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택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강지훈을 서재 의자에 앉히고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가만히 있어요. 상처부터 봐야 하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에게 팔을 내주었다. 찢어진 셔츠 사이로 깊게 베인 상처가 드러났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약솜에 묻은 그의 피를 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그랬어요?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왜 나 대신 맞은 거냐고요? 그러다 당신이 크게 다치기라도 했으면 이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녀의 말에는 책망과 함께 그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강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치료를 받던 얼굴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통 때문인지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당신이 다치게 둘 수는 없었어. 이 계획이 실패하는 것보다 당신이 다치는 게 더 싫었으니까. 그의 나지막한 고백에 서연은 순간 숨 쉬는 것을 잊었다. 이것은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그들의 계약 조건을 넘어서는 너무나도 사적인 감정의 표현이었다. 붕대를 다 감은 서연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강지훈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뜨거웠다. 한서연.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서연은 심장이 세차게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다. 고맙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겼어. 그는 서연이 목숨처럼 지켜온 장부를 가리켰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결코 손에 넣을 수 없었을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더 이상 차가운 계약 관계로 묶인 동맹이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 넘나들며 서로의 등을 지켜준 전우였고 서로의 상처를 걱정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두운 서재 안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얼어붙었던 서로의 마음에 아주 작지만 따뜻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박성진이 공들여 준비한 MA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이었다. 그것은 그의 탐욕스러운 야망의 정점이 될 행사였다. 그는 유성자산운용, 즉 강지훈이 권오성 회장에게 물려받은 자산을 자신의 회사와 합병함으로써 단숨에 업계 1위로 뛰어오를 계획이었다. 물론 그 과정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는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취재진과 투자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박성진의 얼굴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투명 경영과
주주 가치 제고 같은 위선적인 단어들을 남발하며 연설을 이어나갔다. 행사장 앞쪽 귀빈석에는 한서연이 앉아 있었다. 박성진은 병든 남편을 대신해 자리를 빛내달라는 명목으로 그녀를 이 자리에 불렀다.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고 그녀가 완벽한 꼭두각시가 되었음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속셈이었다. 서연은 여전히 창백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박성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힐끗 내려다보았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가장 순해 보이는 양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물어뜯을 준비를 마친 늑대라는 사실을. 박성진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행사장 뒤쪽에 육중한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모든 소음이 순간 멎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완벽한 수트 차림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남자. 바로 강지훈이었다. 그는 언론에 거의 노출된 적이 없었지만 그를 알아보는 몇몇 재계 인사들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SY그룹의 강지훈 대표가 어째서 여기에? 강지훈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박성진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강 대표,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인가? 여긴 자네가 초대받은 자리가 아닐 텐데. 박성진이 애써 위엄을 차리며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마이크 하나를 집어들고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장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무례한 건 박 회장님 쪽이겠지요. 남의 집 재산을 가지고 주인 허락도 없이 잔치를 벌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소린가? 회장님께서 지금 합병하려는 유성자산 운용 말입니다. 그곳의 실소유주가 바로 접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에 흥분하며 셔터를 눌러댔다. 박성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유성의 주인은 권오성 회장이시고 나는 그분의 유일한 대리인이야. 자네가 뭔데? 그럼 저분께 한번 직접 여쭤보시죠. 강지훈이 귀빈석에 앉아있는 서연을 향해 손짓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선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여러분께 소개하죠. 제 아내 한서연입니다. 강지훈의 폭탄 선언에 장내는 거의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성진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강지훈과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며 뒷걸음질 쳤다. 네, 내년이 감히. 서연은 박성진의 분노를 가볍게 무시하고 강지훈이 내민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제 남편 강지훈 대표의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박성진 회장님의 추악한 진실을 여러분 앞에 공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는 순간 신호라도 받은 듯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번쩍였다. 박성진의 화려한 MA 홍보 영상이 꺼지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바로 낡은 가죽 장부의 페이지들이었다. 청명회계 컨설팅의 비밀 장부였다. 이것은 박성진 회장님이 지난 20년간 조성해온 비자금 내역입니다. 서연은 유창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화면의 자료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증권사 애널리스트 시절로 돌아간 듯 복잡한 자금 흐름과 분식회계 탈세 횡령 배임 혐의를 조목조목 짚어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화면에는
박성진의 죄목을 증명하는 데이터와 그래프가 쉴 새 없이 나타났다. 강지훈의 해킹팀이 기자회견장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한 것이다. 박성진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스크린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전원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제국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저건 모두 거짓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그가 발악하는 순간 서연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여기 제 아버지를 파산시키고 그 빚을 이용해 저를 협박했던 박 회장님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그녀가 파일을 재생하자 박성진이 서연을 협박하던 추악한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완전히 궁지에 몰린 박성진은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는 갑자기 서연을 향해 달려들어 그녀의 목에 팔을 감고 인질로 삼으려 했다. 모두 물러서. 안 그러면 이 여자 목숨은 없어. 비명과 함께 행사장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의 팔이 서연의 목에 닿기 직전 강지훈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박성진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안전하게 보호했다. 지난번 옥상에서의 모습과 겹쳐지는 순간이었다. 당신은 끝났어, 박성진. 강지훈의 차가운 선언과 동시에 행사장 입구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지훈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박성진 씨 특정 경제범죄가 중 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평생을 남 위에 군림하던 박성진은 힘없이 무너져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눈은 여전히 서연과 강지훈을 향해 증오를 불태우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강지훈과 서연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서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해방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들의 복수는 성공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 했다. 사건이 터진 후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은 온통 박성진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그의 이름 뒤에는 온갖 비리 혐의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고 그가 평생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은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한서연을 정의를 구현한 잔 다르크 혹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으로 묘사하며 그녀의 비범한 능력과 용기를 칭송했다. 그녀를 올감했던 억울한 누명은 깨끗이 벗겨졌고 여러 금융회사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져 들어왔다. 아버지의 빚은 강지훈에 의해 조용히 처리되었다. 어머니는 최고의 의료진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나날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동생 서준 역시 아무 걱정 없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게 되었다. 서연은 그녀가 원했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니, 그 이상을 얻었다. 하지만 이 모든 승리의 끝에서 그녀는 기묘한 공허감에 휩싸였다. 강지훈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박성진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저택에서 살고 있었지만 밤늦도록 서재에서 머리를 맞대던 치열함은 더 이상 없었다. 그들은 식사 시간에 마주 앉아 날씨 이야기 같은 영양가 없는 대화를 나누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까딱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계약은 끝났다. 그들의 동맹도, 그들의 위장, 결혼도 이제는 그 목적을 다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부부였다. 이 기묘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준 구원자였다. 함께의 위험을 넘나들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 그가 자신을 위해 몸을 날려 공격을 막아주었을 때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은 속절없이 녹아내렸다. 그녀는 그를 남자로서 의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들의 시작은 완벽한 거짓과 계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가 보여준 친절과 배려, 심지어 그녀를 향한 걱정까지도 어쩌면 박성진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에게 자신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닐까. 이 모든 감정이 그저 극적인 상황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며칠을 고심하던 끝에 서연은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이 저택을 떠나야 했다. 강지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두 발로 다시 서야 했다. 그래야만 이 혼란스러운 감정의 실체를 제대로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짐을 꾸렸다. 몇 벌 되지 않는 옷과 책 몇 권이 전부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지훈의 서재문을 두드렸다. 그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난 몇 주간 제대로 쉬지 못한 탓인지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서연의 목소리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들어와. 서연은 서재로 들어가 그의 책상 앞에 섰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은혜라고 할 것까지 없어. 우리 계약 조건이었으니까. 강지훈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씁쓸함이 묻어나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저도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은 어렵게 말을 이었다. 이 저택에서 나갈 생각이에요.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구했어요. 그리고 이 결혼도 정리해야죠. 이혼 서류는 제 쪽에서 준비해서 변호사를 통해 보내드릴게요. 강지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이 절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가지마, 단 두 마디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네 가지 말라고 했어. 강지훈은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당신 말대로 우리의 시작은 계약이었어. 나는 박성진에게 복수하기 위해 당신을 이용했고 당신은 가족을 구하기 위해 내 제안을 받아들였지. 모든 게 사실이야. 하지만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게 변했어. 당신의 능력을 보며 감탄했고 당신의 강인함에 놀랐어. 그리고 당신의 아픔을 보면서 지켜주고 싶어졌어. 옥상에서 당신을 막아섰을 때 그건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어. 그냥 내 몸이 먼저 반응한 거였어.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 그의 진솔한 고백에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 결혼은 거짓이었을지 몰라도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거짓이 아니야. 서연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 사랑. 그 한마디가 서연의 모든 방어벽을 허물어뜨렸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계약은 끝났어. 그러니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거짓이나 계획 같은 건 다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평범한 연인들처럼 그렇게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심장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 역시 그를 원하고 있었다. 나한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서연은 겨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요. 나도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 알아. 얼마든지 기다릴게. 강지우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러니 떠나지만 마. 그냥 여기에 있어줘. 당신이 마음을 정할 때까지 나는 그냥 당신 곁에 있을게. 그것만이라도 허락해줘.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짐을 풀지는 않았지만 저택을 떠나지도 않았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재가 아닌 주방에서 마주했다. 강지훈이 서툰 솜씨로 파스타를 만들고 있었고 서연은 그런 그를 도와 채소를 다듬었다. 어색했지만 싫지 않은 공기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어린 시절에 대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려한 작전 계획이나 복잡한 데이터 분석이 아닌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대화들이었다. 파스타가 완성되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맛은 형편없었지만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식사를 했다. 식사를 하던 중 문득 눈이 마주친 두 사람은 동시에 희미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상처는 깊었고 과거는 여전히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기꺼이 서로의 손을 잡고 그 모든 것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억지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 끝에서 그들은 진짜 사랑을 발견했다.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